자,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시멘틱 웹의 현재 부분에서는 자, 먼저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한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태그 중에서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시멘틱 웹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찾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접수할 때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민원 서류 같은 것들을 직접 띄기 위해서 관공서로 가셔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런 서류도 발급을 받을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도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때도 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처리들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에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홈페이지를 분석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자, 웹사이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팝업 메뉴가 나오면 거기에 검사를 눌러 보시면 자, 오른쪽처럼 자, 이렇게 소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지 기본 소스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헤더 부분과 헤드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지금 나누어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나 클래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타일이나 이런 내용들도 어떤 색상값 같은 것도 찾아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웹은 다양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삽입한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웹들을 이제 소스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면 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도 지금 이제 현존하는 것은 HTML5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div 태그와 그 다음에 HTML5의 그 시멘틱 태그가 섞여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헤더 부분이 지금 위에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헤더라고 하는 것은 HTML5에서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적용된 사례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DV로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열형으로 지금 적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에서도 푸터 영역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푸터나 헤더 부분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메인 부분에 있는 컨텐츠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div 박스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박스 형식으로 컨테이너로 정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제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공존해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이나 검색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 키워드 입력하시면 검색 누르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자신이 만든 정보를
웹에다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떤 사이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계정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정보를 올려놓고 누구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보도 올릴 수 있을 뿐더러 자, 그것을 이용해서 또 때로는 구매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사용자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현재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또 사고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그런 웹페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웹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그런 정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멘틱에 대한 웹 같은 거, 시멘틱 태그라는 것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또 그것을 유추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형태의 웹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웹 검색에 있어서 검색 엔진에서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메타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 태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메타 태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디에서 주로 정의를 내리냐면 웹 문서 안에서 자, 헤드 부분에다가 자, 작성을 하는 그런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태그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겨져 있냐면 다양한 설명들과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파비콘 등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메타에 보면 네임을 이용해서 other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이 컨텐츠 내용을 이제 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네임에서는 지금 제작자가 누군지를 자, 표시해 주고 컨텐츠 내용에서는 제작자가 누군지가 이제 표시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태그는 꺽쇠를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메인 태그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들을 네임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성은 속성 값과 구분하기 위해서 양쪽에 쌍따옴표 더블 커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는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자, 이게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태그, 메타 태그 안에서는 제작자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요. 자, 표시해 둘 수가 있고 또 메타에 네임을 주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주시게 되면 자, 키워드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웹사이트에 대한 키워드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누르게 되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검색이 되잖아요. 자, 그 검색되는 이유가 바로 이 키워드, 메타 태그의 네임의 키워드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단어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초창기에는 자, 메타 태그에 어떤 그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어져 있는 리스트가 제일 첫 번째 나오기도 하고 맨 뒤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텐츠의 내용을 어떻게 두느냐가 관건이었죠. 자, 그랬었는데 자, 이제는 메타 태그에서 자, 디스크립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컨텐츠 내용을 웹사이트의 제작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웹사이트의 주제 또는 이 페이지에서 조금 더 짧게 구현한 어떤 정의된 요약 이런 것들이 바로 디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자, 요 디스크립트라고 하는 값에다가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메타데이터를 찾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나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을 잘 적는 것이 웹을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의 캐릭터 셋을, 문자 셋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문자가 우리가 그냥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만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문자 코드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ANSI나 아니면은 뭐 이런 문자 코드가 우리나라에서 제한된 어떤 코드였다면 이제는 유니코드라고 해서 UTF-8이라고 해서 문자 셋을 넘겨주셔야 자, 서버로 넘어가는 것과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전달받을 때 문자 코드 세트가 맞지 않으면 이제 깨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타 부분에 문자 셋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메타에서 네임을 제너레이터라고 만약에 주게 되면 이 제너레이터는 개발한 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놓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블락캣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잘 개발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레퍼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걸 이제 리퍼러라고도 발음을 하고, 그래서 리퍼러라고 하는 것은 웹을 서핑을 할 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각 사이트들을 방문할 때 남는 흔적을 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에서 그 전에 방문했던 페이지 내지는 그 전에 여러분들 사용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URL을 접속 사이트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 페이지로 넘겨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는 태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TTP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자, 플라그마를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웹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정되어 이제 있는데 자, 전에 저장되어져 있던 웹페이지를 표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만약에 그것이 웹페이지에 캐시가 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최신의 지금 방금 아니면 최근에 이제 입력했던 웹페이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no cache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지정해서 여러분들의 캐시도 이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메타 부분에서는 리플래시라고 하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자, 이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를 이제 보여줄 때 특정한 어떤 시간을 줘서 몇 초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트 주소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그 리플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얼마 있다가 화면이 바뀌도록 이제 처리하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태그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중요한 설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웹페이지의 중요한 태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검색 엔진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 사용하는 검색 봇에서 또 이제 웹에서 어떤 문서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구글 검색 엔진을 또 통해서 검색이 가능한 색인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검색 엔진 부분인데요. 자, 로봇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인덱스와 팔로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의 봇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사이트의 검색 엔진이 검색이 가능한 어떤 형태대로 그 색인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 또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더 쉬운 사이트가 될 수 있고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메타 태그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 지금 아이템 프로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정의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네임과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또 이미지들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비콘인데요. 아마 여러분 혹시 파비콘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인터넷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이 있죠. 여러분이 맨 위에 보면 자, 주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웹사이트 내용이나 아니면 웹페이지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아이콘이 바로 파비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비콘을 정의하실 수도 있고 또 링크 시킬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메타 태그 안에서 헤드 부분 안에서 자, 이렇게 링크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이콘이라고 하는 설정 관계와 그 다음에 타입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 이 타입은 지금 이미지의 PNG 형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href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레퍼런스의 약자로 주로 이제 파일을 연결할 때 아니면 링크 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미지 폴더 안에 자, 아이콘들 중에 또 이렇게 파비콘이라고 하는 것에 파일을 주는데요. 파비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JPG나 PNG나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도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 파비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512에 512 아니면은 196에 196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여러분들이 링크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아이콘이 자,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이트를 한번 사이트에서 자, 메타 부분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 부분에 보면 제일 꼭 들어가는 부분이 문자셋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니코드로 되어져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서에 도메인만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리퍼러 부분에 자, 오리진이라고 주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있더 하더라도 어느 부분만 앞부분만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메타 내용은 자, 응답하는 헤더를 보내도록 웹 서버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가 접속이 됐을 때 접속된 것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 정의 메타데이터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메타가 너무 많아지면 메타 태그들이 너무 많아지면 문서에 담겨지는 정보가 너무 광대하게 너무 커진다는 것이죠.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웹사이트는 전체적으로 구도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설정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로드되는 시간도 느리게 되고 이런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멘틱 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멘틱 웹에 대해서 쭉 학습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시멘틱 웹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장점을 우선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개발자가 의도한 요소, 의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개발자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내용이 자, A라고 했을 때 A를 전달할 때 정확하게 A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개발자가 코드를 사용할 때 코드에서 자, 여러분 가독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팻말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거기에서 글자 하나하나도 가독성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웹페이지에서도 이런 개발자가 찾기 쉽고 또
이런 가독성이 높을수록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또 유지 보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헤드라든지 아니면은 섹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어진 이제 컨텐츠들을 찾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웹페이지는 검색 엔진에 보다 의미론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웹사이트에서 사이트의 정보를 자, 크롤링하기가 쉬운데요. 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프트웨어가 웹을 돌아다니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특정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수집해오는 작업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자, 시멘틱 웹이라는 것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조금 더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 그리고 검색 엔진,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명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웹의 접근성을 아주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웹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접속해서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에 아주 쉬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멘틱 웹으로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시멘틱 웹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멘틱 웹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URI나 그 다음에 RDF, 그리고 온톨로지, 토픽맵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바로 시멘틱 웹의 계층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쭉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셋이죠. 앞에서, 자, 메타에 나왔던 것인데요. 자, 전체적인 문서는 유니코드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로 되어져 있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URI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자료를 자,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M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법이 XML로 되어져 있고, 자, 이것은 URI를 기반으로 해서 XML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RDF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한 것이 RDFS, 그리고 이것을 DB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것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자, 정확한 웹사이트의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1단계부터 해서 쭉 위로 올라오면서 자, 한 가지로 통일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암호화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웹의 자료들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의미 있는 단어들이, 의미 있는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고, 다른 데서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URI라고 하는 것은 웹상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자,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객체의 명칭이나 위치 등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URI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료가 조금 더 다른 거하고 구별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자, 바로 XML인데 우리가 이제 메타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 RDF 부분인데요. 자, RDF 부분은 자, 분산형 데이터 모델 및 표현 언어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데이터의 의미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인 의미 구조 표현이 온톨로지라는 언어가 있는데, 자,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으로는 자, RDFS, OWL, 그 다음에 스파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RDFS뿐만 아니라 RDF도 이 안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온톨로지 맵에는 또 토픽 맵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이 하나씩 정보가 자원이 식별되고 그것을 표현해주고 더 자세한 것으로 분류되어서 처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추론의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그래서 웹의 정보를 신뢰성 있는 웹의 정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오늘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고가 자, 중요한 추론까지 결론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 대한 설정들 통해서 이 중에서 정말 더 추리고 추린 그 결과로 새로운 기존에 있던 정보로부터 새로운 결론에 이르도록 만드는 기능들이 자, 요걸 과정을 통해서 시멘틱 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나 어떤 추론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멘틱 웹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톨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온톨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우선은 호환상의 문제. 여러분들이 자료가 자, 연결되어서 처리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되는 그런 개념화를 정형적 또 명시적으로 명세화한 그런 집합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제 뚜렷하진 않지만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RI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Uniform Resource Identifier라고 해서 URI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데이터. 자,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세계의 엔티티와 대응이 되는 리소스로서 시멘틱 웹에서 통용이 되는 이름인 식별자를 붙여서 구분하는 거다라고 이제 명령은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실상의 엔티티로부터 가져온 소스겠죠. 자, 그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도메인 이름 뒤에 식별자를 붙여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도메인 이름이면 여러분들이 URL이라고 해서 사이트 주소 같은 게 있죠. 자, 그러면 사이트 주소에다가 붙여서 이제 표시하는 건데요. 이제 특별히 어떤 단어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소나타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소나타 하면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예전에 나왔던 소나타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소나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악의 소나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안에서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자료화되어서 분류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앞에 있는 여기 여기에다가 http://car.com에다가 자, 슬래시를 붙이고 리소스라고 붙인 다음에 거기에 단어를 넣게 되면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소나타구나 라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music.com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소나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음악에 관계된 소나타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소나타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는 분류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이것들을 URI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구분하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URI 같은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 안에서 자료가 충돌되거나 섞이지 않으려면 이러한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RDF라고 하는 겁니다. RD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웹에서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언어인데, 요 RDF는 방금 전에 하셨던 URI의 기반 안에서 더 만들어진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상세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보 자원이나 자원의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원기술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RDF 데이터의 모형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트리플이라고 해서 정보의 자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자원 중에서 속성의 유형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그 속성의 자원 중에 속성 값은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웹에서는 꺽쇠의 물음표에 XML 하고 나서 콜론으로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네임이 URI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으로는 또 AS라고 해서 요 안에 속성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해서 속성 값을 지정하는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RDF 같은 경우는 더 상세한 정보를 자원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위한 그런 방식의 표현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톨로지 부분입니다.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개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정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 보시면 되겠는데, OWL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표현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가 되겠고, 모델 설계자에게 세부적인 어떤 클래스나 엔티티 속성들 간의 제약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안에서, 내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논리적인 어떤 표현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RDF들을 DB로 이제 만들어서 방대한 DB로부터 시멘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기 위한 그런 형식들을 잡아서 RDF 형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찾고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를 포함한 것을 스파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클과 이런 것들, 온톨로지에 대한 언어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검출해내고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픽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토픽 맵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토픽이 있을 때 이 토픽을 파악해서 문서를 이제 분류하거나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의 클러스터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토픽 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 이게 딱 눈에 들어오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걸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공유 자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ata.go.kr에 보면 전체적인 웹 안에서 어떤 단어들,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어떻게 검색해주는 그런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주요 검색어로는 웹이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몇 건의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호스팅이라든지 그리고 웹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메인 연관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맵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토픽의 중요한 단어들의 매핑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넣었을 때, 여기에서도 만약 연관된 언어로는 감염증이라든지 대유행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주요 어떤 연관어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이런 구분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토픽 맵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맵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토픽 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키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링키드 데이터는 좀 생소하시지만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중요한 개념이어서 여기다 담아보았습니다. 자, 링키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대하게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제 개방해주고 그리고 융통을 통해서 용합해서 자, 협업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링키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쭉 시멘틱 웹의 계층 구조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URI를 역참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RDF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 기계 가독형을 가독형으로 데이터를 외부로 발행하게 되고 또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파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링키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팀 버너스리가 웹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강연에서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자,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간에 링크를 만들므로써 인간이나 기계 모두의 데이터에 웹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링키드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 데이터에 관계된 데이터들로 계속되는 항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팀 버너스리는 시멘틱 웹이 미래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데이터들 간에 연결된 데이터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그 정보가 또 다른 관계로 연결되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서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시멘틱 웹의 미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간에 유용한 정보들이 서로 상용되고 그리고 데이터들 간의 통합과 또 재사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동화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와 기계 또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어떤 데이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시멘틱 웹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특강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